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교 도서관에서 알바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10년 이맘때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 시기가 애매해 3개월간 학교 도서관 행정 인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곳은 도서관 꼭대기층에 위치한 멀티미디어실이었는데 흔히 그냥 전자열람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전자열람실 좌측 복도 끝에는 상영실이 있었는데 작은 영사실과 빔 프로젝트, 50여 석의 좌석을 갖춘 나름 그 당시엔 괜찮은 최신식 영화관이었습니다. 주로 학교 행사에 관한 소개나 취업 프로그램 진행, 강연, 세미나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됐고 오후 한가한 시간엔 내부에 있는 작은 영사실을 통해 DVD를 틀어주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던 날, 오전 아르바이트 친구가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나 좀 오묘한 표정으로 오빠, 오후 타임 때 상영실 정리하다가 뭔가 소름 끼치면 그냥 빨리 나오고 문 잠그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 당연히 뭔 소린가 했지만 첫날이고 이 친구와 친해질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죠. 그날 오후 4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멀티미디어실에도 학생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고 퇴근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상영실을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그곳에 오후 일정은 없었고 오후 2시 반부터 틀어놓은 DVD 영화도 거의 끝나간 시점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어두컴컴한 영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니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DVD 플레이어를 종료시키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실 전체 조명을 켜기 위한 스위치가 모두 영사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시야를 더듬거리며 영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지? 안에서 잠긴 건가? 하지만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분명 상영실 안 영사실은 밖에서 잠그는 구조였기 때문에 안에서 문이 잠긴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레 돌려봤는데 역시 돌아가지 않고 꽉 잠겨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도 당황스러운 거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어두워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영사실 문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 마치 어둠 속에서 누가 날 놀리는 듯한 기분도 들고 무엇보다 낮에 오전 알바 친구가 했던 말도 생각이 나서요. 그냥 첫날이라 놀리면서 친해지려고 한 거짓말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장난으로 넘기기엔 너무 꺼림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분명 제 귓가에 이런 노래가 들렸습니다. 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 정확히 이 멜로디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흥얼거리듯 울리며 들리는 이 소리는 분명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되게 부자연스럽고 엄청 가늘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이 낸다고 했을 때 여자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아주 가늘고 고운 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내기 어려운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아무튼 뭐가 어찌됐든 그런 노래가 그것도 그런 장소에서 그런 상황에 들린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전 진짜 복학생 체면이고 뭐고 으악 소리를 지르고 영상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땐 진짜 무조건 밝은 곳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몇 없던 멀티미디어실 내부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런 걸 의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잘못 들었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을 되뇌고 오후에 사서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사서분이 오시고 전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 함께 영상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사실 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적으로 열렸고 다 돌아간 DVD 플레이어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사서분은 뭐 잘못 듣고 착각한 것 아니냐고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오전 알바가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됐죠. 제가 일하기 전 2명 정도 알바생들이 거쳐갔는데 모두 하나같이 그 영상실 안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첫 알바는 저처럼 영상실 뒷정리를 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출입문이 쾅 소리가 날 만큼 닫히더니 안에서 아무리 열려고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밖에선 들리지 않는 건지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렇게 한참 후에야 교직원에게 발견돼 그곳을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음장치가 돼 있긴 하지만 바로 옆에 PC를 이용하는 학생도 제법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갇혀있는 동안 이상한 여자 흐느낌 같은 소리도 들었다더군요.
두 번째 알바 역시 문과 관련된 이상한 일을 겪고 일주일 만에 일을 그만뒀는데 그 대타가 바로 저였던 거죠. 오전 알바 친구 말로는 그 두 번째 알바 역시 그런 와중에 어떤 여자 목소리 비슷한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그곳에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많이 꺼림칙했지만 그나마 3개월 단기 알바였기 때문에 기한은 다 채우고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다만 마지막 영상실 정리는 항상 사서 직원분이 오고 나서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좀 비슷한 사례가 있다 보니 직원분께 정확한 내막이나 그 전에 있었던 더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 싶었지만 애써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태도도 그렇고 어차피 일도 끝난 마당에 굳이 캐내는 게 그래서 결국 그 일은 그렇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복학 후 학교 졸업하기까지 절대 그 멀티미디어실 영상실 쪽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복수. 과거 일하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력직 채용으로 합격한 A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출근하고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네 회사에서 일하는 A라는 작자, 살인자요. 처음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장난치는 것이라 여겨 흘려넘겼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몇 번이고 끈질기게 걸려왔습니다. 끝내 지쳐 이야기만이라도 들어주시죠. 라는 말에 수긍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꽤 잔혹한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이야기가 날아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신문을 보내드리죠. 다음은 그쪽 회사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날 신문 복사본 한 부가 회사로 날아왔습니다. 그 신문을 가지고 A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A는 시원하게 인정했고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우리 회사에 전화를 건 것은 흥신소 쪽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의뢰해 A가 출소하고 10년 넘게 같은 수법으로 회사에서 잘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사람의 원한을 어찌 다 씻을 수 있으랴. 원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영안실. 옛날 병원에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두 명이 교대에 가며 선잠을 자고 경비를 돌았습니다. 따로 잠을 자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없는 병실 하나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 병동 지하에는 영안실이 있어 조금 찝찝하기는 했지만 이미 꽤 익숙해진 무렵이었습니다. 선잠을 자는 건 깊이 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구불구불 움직여 질질 계단을 기어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멍하니 여기다 싶은 방을 향했습니다. 본 적 있는 방입니다. 지금 제가 선잠을 자고 있는 방. 그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의식이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꿈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꿈을 꿨네.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묘하게 피곤했던 탓일까요? 저는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다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쾅 하는 철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누워 있었을 텐데 어째서인지 서 있었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어슴푸레한 빛이 둘 보였습니다. 그곳은 영안실이었습니다. 아까 들은 소리는 제가 들어오며 문을 닫은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침대에는 시신이 한 구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불려온 것 같았습니다. 홍비백산에서 저는 사람이 있는 병동으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는 그날 밤 죽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병 때문에 양다리를 잘라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질질 기어서 저를 부르러 왔던 거겠죠. 네 번째 이야기, 원숭이. 제가 초등학생 무렵 통학로 근처에 원숭이 할배라 불리는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해도 허구한 날 잠옷을 입고 다니며 초등학생 뒤를 중얼거리며 쫓아다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딱히 애를 끼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뻘겋고 머리는 벗겨진 데다 언제나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었기에 별명이 원숭이 할배였습니다. 그 원숭이 할배가 어느 날부터인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체포된 걸 거야. 정신병원에 갔겠지. 죽은 거 아닐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저도 원숭이 할배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차별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조금 유감스러웠습니다. 원숭이 할배가 사라지고 일주일 정도 지난 날 당시 함께 놀던 친구 셋이 원숭이 할배네 집에 가보자
라고 권해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원숭이 할배네 집은 학교에서 100m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설주택 같은 낡아빠진 작은 집인데 집을 둘러싼 벽돌담과 집 사이에는 욕조나 철파이프 같은 잡동사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입구 미닫이문은 열려 있었기에 간단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원숭이 할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시 우리는 모두 원숭이 할배는 이 집에 없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나 봅니다. 다들 신발을 신은 채로 안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좁고 방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잡동사니로 흘러넘치는 밭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다시피 해서 살풍경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불이 덮여있지 않은 코터츠, 낡은 라디오 카세트, 등 유통 같은 게 간단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옆에 딸린 부엌에는 작은 냉장고가 놓여 있을 뿐이었고 가전제품은 전부 콘센트가 뽑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TV도 못 샀나 보네. 원숭이 할배. 시체라도 있었으면 흥미로웠을 텐데 라며 각자 떠들어댔습니다. 우리는 집안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부엌을 보러 간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우리는 모두 부엌에 모였습니다. 소리를 지른 친구가 가리킨 곳을 보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안을 보자 냉장고 안에는 검은 책가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움찔거리며 책가방을 냉장고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책가방은 의외로 묵직해서 무거웠습니다. 뚜껑 쪽에는 칼날로 자른 것처럼 X자가 나 있었습니다. 열어볼까? 열어보자. 저는 책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바닥에 털어놓았습니다. 노트와 교과서, 필통이 쏟아졌습니다. 노트에는 1학년 일반 A라고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교과서도 노트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어서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들 잠자코 바닥에 흩어진 책가방과 그 내용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원숭이 할배가 어릴 적에 쓰던 걸까? 라며 익살을 떨며 노트 한 권을 주었습니다. 노트를 열어 펄럭펄럭 넘겨보았습니다. 딱 한가운데쯤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는 입구가 봉해져 있었지만 저는 그걸 찢고 안에 든 것을 꺼냈습니다. 내용물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내 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 사내 아이는 두 눈을 감고 입을 반쯤 열고 있어 마치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꺼풀이 부풀어 오른 탓이었고 코와 입 주변에는 피처럼 보이는 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위험해, 이거. 누군가 그렇게 말한 순간 갑자기 쿼당하는 소리가 목욕탕에서 들렸습니다. 다들 죽어라 달려서 원숭이 할배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그 사진을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대로 그날은 각자 집으로 도망치고 끝이었습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원숭이 할배네 갔던 것과 거기서 본 것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숭이 할배네 잠입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집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은 건 그전에도 그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일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고 최근까지 원숭이 할배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와서 떠올렸느냐면 그저께 이사를 하게 돼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사용하지 않았던 공부 책상 안쪽에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 사내 아이의 사진이. 5번째 이야기, 이상한 집.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인천 선악동에서 살 때였습니다. 제 나이 23살 때 겪은 일입니다. 부모님이 그날은 삼겹살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셨고 저는 흔쾌히 같이 가서 삼겹살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별거 없는 평범한 하루가 공포스러운 날로 바뀐 것은 집에 돌아오고 나서부터입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좀 일찍 자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정도가 돼서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거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좀 예민한 건지 TV 소리가 좀 커서 잠이 오지 않았고 내일 PC방 가서 무슨 게임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때 게임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심장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을 누가 손에 들고 쥐어짜는 느낌이었고 누군가 제 심장을 발로 밟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서 숨도 몰아쉬었고
공포에 휩싸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발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저를 내려다보며 존재감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고 심장의 고통과 영적으로 눌리는 고통 때문에 도저히 눈을 뜨고 그들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눈을 꼭 감고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빌었습니다. 그들은 총 3명이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말을 했습니다. 귀엽게 생겼네. 첫 번째 여자 귀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네 귀엽네. 남자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또랑또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음침하고 힘 빠진 듯한 목소리였지만 정말 목소리 하나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귀신 1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가자. 마치 현재의 상황에 별로 재미를 못 느낀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귀신이 그래 가자 하며 마치 소풍이라도 나온 사람의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가고 나서야 저는 심장을 옥죄는 압박감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날 제가 본 그들은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인외적 존재일까요?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고 어느덧 제 나이도 41살이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이 떠올라 생각에 잠깁니다. 6번째 이야기, 동생. 7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동생을 귀여워했었습니다. 남동생도 나를 잘 따랐기에 근처에서도 유명한 사이 좋은 형제였습니다. 중학교 수학여행 가던 날 아침 남동생이 가지 말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기에 나는 곤란해하면서도 딱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멍멍이 마이클 잘 돌봐줘야 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 날 저녁 남동생이 부른 것 같은 소리에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도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돼서 밤에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동생이 받았길래 별일 없냐고 묻자 낮잠을 자는데 내 꿈을 꿨더랍니다. 형제는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기에 그런 건가 싶어 조금 기뻤습니다. 이틀째 저녁 레크리에이션으로 이런저런 건물을 찾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나는 친구와 장난치다 도로에 뛰쳐나갔습니다. 건물 부지 아니라 차도 별로 없어서 꽤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클락션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대형 트럭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은 순간 몸이 냅다 밀쳐졌습니다. 나는 치였구나 싶어 눈을 꽉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간발의 차로 차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가 전부였습니다. 트럭 운전수 아저씨도 당황해 뛰쳐나왔습니다. 치일 뻔했잖아. 트럭 운전수 아저씨께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또 집에 전화를 하자 또 남동생이 받았습니다. 또 내 꿈을 꿨더랍니다. 사고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도로에 막 뛰어나가면 안 돼 치이면 엄청 아프다고. 정말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 같은 게 있구나 싶어 들떴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귀가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원 침대 위에서 앓고 있는 남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전날 저녁 쇼핑을 하고 돌아왔더니 남동생이 낮잠을 자는 방에서 신음이 들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 보니 남동생이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헐떡이고 있더랍니다. 무슨 발작인가 싶어 당황해 껴안았지만 몸을 만지니 비정상적으로 아파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남동생을 옮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신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라 자는 사이 어디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애초에 어디 떨어지거나 부딪힌 정도 수준의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차에 치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나를 도와준 게 남동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내가 간호할게 라고 부모님에게 억지로 말하고 그날부터 병원에서 묵으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신변잡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병실에 있을 텐데 뭐지? 하지만 곧바로 그 목소리는 어머니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무슨 오류가 있었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자 어쩐지 소란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의 용태가 급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동생은 숨을 거뒀습니다. 나는 그 후 몇 달이고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동물이 주인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도 여럿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남동생 대신 마이클이 죽었더라면 하는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는 집에 잘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남동생을 떠올리게 되는 게 싫어서 밤마다 밖에서 놀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놀며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시하기 마련이었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들려온 것은 남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빨리 돌아와. 나는 마이클이랑 산책 못 간단 말이야.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당황해서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게 전화가 걸려왔을 무렵에도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이력에는 집에서 온 전화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나를 따라온 마이클이 가만히 내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나는 마이클한테 사과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이클도 꽤 늙어버렸지만 제대로 끝까지 내가 돌볼 생각입니다. 단 하나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면 지금도 가끔 집에 전화를 걸면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기쁜 듯 웃어넘길 수 없을 듯. 7번째 이야기, 야간 자율학습.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고3들이 맨 위층을 사용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내려가는 길은 계단만 불빛을 비춰주고 9시 20분쯤 되면 차츰 불들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와 뭐라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수시를 붙은 애들은 야자에서 빠져서 교실에는 수능을 보는 애들만 남아 20명 정도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곳곳에 빈자리는 보이고 다들 아무 말 없이 초조한 심정으로 애써 봤던 책만 다시 뒤적이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가을이 올 때쯤이라 그랬는지 복도의 대리석 바닥에는 서늘한 기운마저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리는 교실 가운데 맨 끝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야자 1교시부터 졸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잠에 빠져들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순간 야자 감독 선생님 오셨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뭐랄까? 완전히 밀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계속 자고 있는데 주위가 갑자기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그래서 갔나 보다 하고 졸린 눈을 실눈 뜨듯이 뜨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빈자리에 앉아있고 다른 몇 명은 자고 있는 친구의 어깨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그 친구랑 저를 번갈아 보며 입으로 뭐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혹시 굽기도 하더군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제 귀에 들리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정말 기도란 기도는 다 했습니다. 5분쯤 후 쉬는 시간이 되어 친구가 저를 흔들어 깨워줘서 다행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아까 남자가 서 있던 자리로 가서 자고 있는 친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친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너 아니었으면 죽는 줄 알았다. 친구도 누군가 옆에 서 있길래 잠결에 무서운 눈도 못 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고 소리내며 자리에 앉으며 다리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애들이 가면 의자는 항상 책상 안쪽으로 넣어놓고 멀리 떨어지기보다는 친구들 근처에서 수능이 올 때까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겨울바다. 다음날 일요일이고 출근도 안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4명이서 모여서 겨울바다나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 면허 정지당한 놈도 있고 아예 운전면허가 없는 놈도 있어서 저랑 제 친구 둘이서만 번갈아 가며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에는 차가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토요일 밤 10시에 만나서 정동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먼저 운전하고 친구들 2명은 뒷자리에 나머지 1명은 조수석에 앉은 채로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도로에 차가 단 한 대도 없더군요. 역시 밤에 오길 잘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저쪽에서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도로 한가운데서 무거운 짐 같은 걸 질질 끌고 걷고 계셨습니다. 좀 위태해 보이기도 했지만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저 아주머니 위험하게 왜 저러지? 태워드릴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앉은 친구도 조수석에 앉은 친구도 모두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차를 천천히 서행하면서 아주머니 옆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가 창문을 반 정도 열고 아주머니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이러니까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걸으시더군요.
못 들으셨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창문을 전부 다 열고 아주머니, 저희 이도로 타고 쭉 갈 건데 거기까지만 태워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아주머니께서 손에 검은색 물체를 들고 있던 손을 창문 안쪽으로 확 들이밀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엑셀을 팍 밟았죠. 그 충격으로 자고 있던 친구들은 다 깨고 전 순간적으로 그 아주머니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말이죠. 조수석에 앉아있는 친구가 운전대에서 머리를 박고 뭘 일어나는 절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가 놀라면서 일단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길래 자리를 바꿨습니다. 친구는 침착하자고 하면서 천천히 후진을 했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주머니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쭈그리시고 무언가를 줍고 계셨습니다. 아까 그 검은색 물체를 줍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차에서 내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나서 친구가 그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막 화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고구마 장사하는 분이셨고 그 검은색 물체는 고구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고구마를 사라는 의미에서 창문으로 불쑥 고구마를 내밀었던 것이었고 제가 앞으로 확 가버리는 바람에 고구마 주머니를 떨어뜨려 도로에 전부 흩어졌고 그래서 고구마를 줍고 계셨던 것입니다. 덕분에 제가 못쓰게 된 고구마 5개를 사드렸고 아주머니를 도로변까지 차로 태워드린 뒤 겨울바다에서 즐겁게 여행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9번째 이야기, 비 내리는 밤.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심심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페인 모드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그래도 나는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세인이. 세인은 엄마 친구의 이름이었다. 나는 방문을 아주 살며시 열었다. 엄마 친구 세이 아줌마가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생글생글 웃으며 온 것이다. 세이 아줌마에게는 이번이 6번째 딸일 게 분명할 터.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저 아이가 첫 번째 아이다. 아줌마가 낳은 아기는 하루도 못 가서 죽는 것이었다. 원인은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줌마는 이상하게도 6개월의 자궁이 벌어져서 수술로 아이를 낳게 된다고 했다. 그 상태는 아이가 다 자라지 못한 상태였다. 아줌마는 이번에 성공한 것 같았다. 아기는 정말 예뻤다. 세이야 뭐 좀 마실 거지? 응, 녹차 한 잔만 줘. 이런, 녹차 티백이 없네. 하늘아, 녹차 티백 좀 사와라. 나 지금 게임 하잖아. 엄마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추운 밤거리를 나갔다. 비가 우두둑 우두둑 쏟아졌다. 아까 봤는데 금붕어 뺨치는 기억력으로 나는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 아파트 주위에는 슈퍼가 이미 문을 닫았다. 장례식이 있어 급하게 감이라는 쪽지가 하나 걸려 있었다. 어쨌든 나는 30분 거리에 마켓을 가야 했다. 물론 미친 짓이라 생각하겠지만 엄마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몸이 덜덜 떨려왔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 22번 버스 표지판 앞으로 갔다. 비가 너무 쏟아졌다. 갑자기 온몸이 싸늘해짐이 느껴졌다. 내 뒤에 누가 있는 듯한. 난 순간 뒤를 돌아봤다. 사람이다. 이 사람도 버스를 기다리나 보다. 그런데 버스가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뭐야? 돌아갈까?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하얀 얼굴에 눈이 렌즈를 낀 양 맑은 눈을 가진 아이가 내 뒤에 있던 아이가 날 또렷이 바라보며 내 옷자락을 쥐고 있었다. 용건이 있으신가요? 용건은 없지만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내 동생들 이야기도. 나 너무 억울해요. 네? 안 되나요? 난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버스도 기다릴 겸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갑자기 그 맑은 눈에서 눈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제 동생들은 4명이에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답니다. 어째서요?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고 제 동생들이 배고파 울고 있을 때 술이며 담배며 몹쓸 것들을 피고 마시고 해서 제 동생들은 살아있는 엄마 저 참 목은 못 빨고 죽었어요. 저런, 힘드셨겠네요. 전 어렸던지라 울기만 했답니다. 힘내세요. 고마워요.
제 동생들은 모두 어머니가 살해한 거예요.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면 우리 동생들이 시끄럽게 울어댄다고 칼로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네, 명 모두요. 네, 세상에. 그거 살인이잖아요. 신고해야지요. 그녀는 정말 슬퍼 보였다. 나무자락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녀의 눈에는 슬픈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게다가 머리에는 하얀 리본까지 달려 있었다. 어디 가세요? 네, 동생 장례식이 오늘이에요. 네, 또 죽은 거예요? 이번에 새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살아서는 안 될 존재였거든요. 게다가 내 동생들도 오늘 죽었어요, 모두. 이 날짜에 죽었어요. 그녀는 또 슬픈 눈으로 땅바닥을 바라봤다. 그녀를 자세히 봤다. 긴 생머리가 정말 예쁜 여자였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울고 있으니 같은 여자인 나라도 그녀를 안아주고 싶을 정도였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정하늘이에요. 박설아예요. 설아. 예쁜 이름이네요. 그때 노란색 버스가 보이기 시작했다. 번호판은 제대로 안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보였나? 설아 씨는 버스에 재빨리 올라탔다. 그리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이상하게 그 버스에는 늙어 보이는 사람과 작은 몸집의 갓난아이가 몇 명 혼자서 타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버스는 멀리 사라졌다. 하늘이 너 안 일어날래? 이상하다. 난 분명 녹차 티백을 사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 그런데 난 내 방 침대에서 어느 때와 같이 자고 있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무슨 말이야? 빨리 옷 검은색으로 맞춰 입어. 귀걸이 같은 거 달지 말고. 왜 내가 여기 있냐고. 너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고 있었어. 나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았나? 난 재빨리 핸드폰 폴더를 열었다. 날짜는 20일. 분명 게임을 하고 세희 아줌마가 왔을 때의 날짜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꿈을 꾼 건가? 엄마, 누가 죽었어? 그래, 세희 아줌마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애가 또 죽었다는 거야. 6번째 딸이었는데 안타까워. 아니야. 살아서 우리 집에 놀러 왔었잖아. 무슨 말이야? 세희 아줌마가 울면서 아까 방금 전화했어. 딸이 죽었다고. 내가 꾼 꿈들은 뭐지? 하여튼 나는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마와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세희 아줌마가 서럽게 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향을 붙였다. 그때 그 설아라는 아이의 말이 생각났다. 오늘 그녀도 누구의 장례식을 간다고 준비 중이었다. 게다가 6번째 아이라고 했다. 그럼 설마겠지. 하지만 난 궁금해졌다. 그리고 세희 아줌마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줌마, 혹시 아이들 모두 살아있지 않았어요? 모두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마약, 술, 담배, 나이트 같은 곳에 빠져서 애들을 내팽개치고 아이들은 죽어간 거 아닌가요? 그녀는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멍해졌다. 다는 아니지만 그녀의 말은 맞았다. 그리고 아줌마는 미치도록 서럽게 울었다. 그럼 내가 본 것들은 뭐였을까? 차에 올라타 있던 갓난아기들, 늙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살아나는 아이. 모두 뭐였을까?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 텐데. 나는 설아라는 아이의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예쁜 게 아니라 악마 같았다. 무서워졌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난 그녀의 얼굴을 뚜렷이 기억한다. 하얀 얼굴, 긴 생머리, 렌즈를 낀 것처럼 맑은 검은색 눈, 하얀 피부, 하얀 소복, 하얀 리본.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